벼라가 들려주는 구두쇠 이야기. 우리나라에는 구두쇠에 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유명한 구두쇠에 얽힌 여러 일화 중 오늘은 3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편안하고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구두쇠의 며느리 뽑기. 옛날 어느 마을에 냇가에서 아낙네들이 모여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낙네들은 손으로는 부지런히 빨래를 하면서 입으로는 쉴 새 없이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그 소문 들었어? 이 소문이라니? 무슨 소문인데? 황부자 댁에서 며느리를 찾는다는 소문 말이야. 아이고, 중매쟁이들이 바빠지겠네. 우리 마을에서 황부자만한 큰 부자가 어디 흔한가? 처녀들이 서로 며느리가 되겠다고 앞다투어 줄을 서겠네. 그런데 이번 혼사에는 중매쟁이를 중간에 세우지 않고 황부자가 직접 며느리를 뽑는다는 거야. 아이, 그래? 그럼 시험을 본다는 말인가? 물론이지. 그런데 그 시험이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래요. 황부자 댁 별당에 들어가서 쌀 한 말과 콩 한 대를 가지고 한 달 동안 살아야 한다는 거지. 아유, 저런. 쌀 한 말과 콩 한 대로 어찌 한 달 동안 살아. 해도 너무하는군. 하여간 황부자는 지독한 구두쇠라니까. 그래도요, 할머니. 워낙 큰 부자라서 처녀들이 앞다투어서 시험을 보겠다고 나서는 모양이에요. 마을 아낙네들이 냇가 빨래터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황부잣집 별당으로 한 처녀가 시험을 보러 왔답니다. 김초 씨의 셋째 딸인 미향이었어요. 별당을 지키는 할범이 미향이에게 말했어요. 오늘부터 바깥 출입은 일체 하지 않고 이 별당 안에서 있어야 하오. 쌀 한 말과 콩 한 대를 줄 터이니 그걸로 한 달 동안 밥을 지어 먹도록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봉지를 90개 구해주실 수 있나요? 이 봉지는 왜? 제가 쓸 일이 좀 있어서요. 할범은 미향이의 부탁대로 봉지 90개를 가져다 주었답니다. 미향이는 쌀과 콩을 모두 섞은 뒤 90개의 봉지로 나누어 담았답니다. 하루에 3끼, 한 달이면 90끼니까 한 끼에 한 봉지씩 먹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미향이는 한 끼에 한 봉지, 하루에 3봉지를 먹어 나갔답니다. 그러나 봉지에 들어있는 쌀과 콩은 끼니를 때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지요. 그래서 밥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늘 배가 고팠답니다. 미향이는 기운이 없어 하루 종일 땅바닥에 누워 지내야만 했어요. 일주일쯤 지나자 미향이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버렸답니다. 이러다가는 굶어 죽을지도 몰라. 사람이 먹어야 사는데 간에 기별도 안 가게 먹고 있으니. 열흘쯤 지나자 미향이는 머리가 어지럽고 눈에 헛것이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도저히 못 참겠어. 황부자댁 며느리도 좋지만 우선 살고 봐야겠다.
그리하여 미항이는 보름도 채우지 못하고 별땅에서 도망쳤답니다. 그 뒤로도 많은 처녀들이 시험을 보러 왔지만 모두 일주일을 넘기지 못했지요. 며칠을 힘겹게 버티다가 배고픔을 참지 못해 집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황부자는 시름에 잠겼습니다. 배를 골아보지 않은 처녀들이니 다들 이 모양이지.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군. 내가 원하는 며느리감이 언제쯤 나타날런지. 그렇게 3년이 지나갔습니다. 언젠가부터는 황부자 집 별마당이 썰렁하게 비어 있었답니다. 이제는 며느리가 되겠다고 시험을 보러 오는 처녀가 아무도 없었던 것이지요. 그 때문에 애꿎은 항부자의 아들만 장가를 가지 못하고 노총각으로 늙어만 가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허름한 옷을 입은 처녀 하나가 별땅으로 찾아왔어요. 이웃 마을에 사는 가난한 선비의 외동딸인 순이었답니다. 별땅을 지키는 할범은 하도 오랜만에 시험을 보겠다는 처녀가 찾아와 몹시 반가웠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짐짓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처녀는 며칠이나 있다가 갈 거유. 한 달을 채우고 가야지요. 처음에는 다들 그렇게 말하지만 이틀만 지나면 배가 고파 죽겠다고 야단들이었다우. 아마 일주일을 넘기기 힘들 거요. 그래요. 순이는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처녀도 자신이 없으면 일찌감치 포기해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그러나 순이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포기하다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한 달을 채우겠어요. 그런데 아침을 굶고 왔더니 배가 고프네. 우리 이걸로 밥이나 지어 먹어요. 순이는 할범이 건네준 쌀 한 말과 콩 한 대가 들어있는 자루에서 쌀과 콩을 듬뿍 퍼냈습니다. 할범이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이고, 한 달 동안 먹을 양식인데 그리 해프게 먹었다가는 사흘밖에 못 먹겠수. 괜찮아요. 사흘 동안이라도 배불리 실컷 먹어야지요. 순이는 쌀 한 대와 콩 한 옵으로 밥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밥을 맞바람에 개눈 감추듯 순식간에 먹어치웠어요. 사흘이 지나자 할범의 걱정대로 양식이 모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순이는 할범을 불렀습니다. 양식이 떨어졌으니 이제부터는 일을 해서 양식을 벌어야겠어요. 그러니 일감을 좀 구해주세요. 어떤 일감을 말하는 거유? 예를 들어 길쌈, 빨래, 바느질, 부엌일, 논일, 밭일 할 것 없이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으니 어서 일감이나 구해주세요. 할범은 놀란 입을 다물지 않았습니다. 순이 같은 처녀는 생전 처음 보았거든요. 대단한 처녀야. 이런 처녀라면 황부자 어른도 며느리감으로 답을 내겠는걸. 할범은 항부자에게 순이 이야기를 했답니다. 할범의 이야기를 들은 황부자는 흐뭇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황부자가 곧 부인을 불렀습니다. 부인, 별땅에 바느질감을 좀 주구려.
할범은 황부자의 부인에게서 바느질감을 받아 별땅에 있는 순이에게 주었어요. 순이는 열심히 바느질을 하여 며칠 만에 옷 한 벌을 다 지어냈습니다. 할범에게서 옷을 전해받은 황부자의 부인은 깜짝 놀랐어요. 이런 정말 훌륭한 솜씨야. 어쩜 이렇게 바느질을 잘할까? 순이의 바느질 솜씨가 뛰어나다는 소문은 금세 마을에 퍼져갔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일거리가 쏟아져 들어와 순이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어요. 어찌나 일감이 많이 빌려드는지 정신을 못 차릴 지경이었습니다. 순이는 바느질 싹으로 쌀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별땅에는 쌀이 수북히 쌓여갔답니다. 그렇게 해서 순이는 한 달도 못 되어 1년 동안 먹을 만큼의 양식을 벌어들였어요. 그리하여 한 달이 지나자 순이는 황부자의 아들과 혼례를 올리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황부자는 보배와 같은 며느리를 얻었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고 하는군요. 구두쇠 가족. 옛날 평안남도 평양에 인색하기로 소문난 구두쇠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집 가족들은 아버지, 어머니, 아들, 며느리 할 것 없이 모두 다 지독한 구두쇠였어요. 어느 날 이웃에 살고 있는 아들의 친구가 구두쇠 가족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마침 마당에 나와 있던 구두쇠의 아들을 보고 친구가 말했어요. 여보게, 망치 좀 빌려주게. 우리 집 상다리가 부러져서 말이야. 망치가 필요하다네. 다른 집에 가서 알아보시죠. 자네 집에도 망치가 있지 않나? 그런데 왜 빌려주지 않고 다른 집으로 빌리러 가라 하는가? 괜히 빌려주었다가 우리 집 망치가 조금이라도 닳아버리면 어떡하나요? 못을 박는 게 어디 보통 일인가요? 힘껏 박다 보면 망치는 분명 닳아 없어질 거예요. 아들의 말을 들은 친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 망치가 다를까? 빌려주지 못하겠다니. 역시 지독한 구두쇠 집안이야. 그리고 이 집 며느리는 아들 못지않은 구두쇠였습니다. 하루는 마을에 생선 장수가 생선을 팔러 왔어요. 생선 사세요. 싱싱한 생선이 왔어요. 이 소리를 듣고 구두쇠의 며느리가 대문 밖으로 나와 생선 장수를 불렀습니다. 이보시오. 예, 갑니다. 생선 장수가 며느리 앞으로 얼른 달려왔어요. 며느리는 생선 상자를 들여다 보았답니다. 상자 안에는 고등어가 가득 담겨 있었어요. 며느리는 그중 가장 통통해 보이는 고등어를 손으로 만지며 물었답니다. 이 고등어 얼마예요? 예, 단양입니다. 그럼 이거는요? 며느리는 다시 조금 더 작아 보이는 고등어를 손으로 주물럭주물럭거리며 다시 물었어요. 세냥입니다. 요건 또 얼마지요? 그건 2냥입니다. 며느리는 값을 물어보며 고등어를 이것저것 손으로 잡고 주무르기만 했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상자 안에 있는 고등어를 모두 한 번씩 주무르고 난 후 며느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 너무 비싸서 못 사겠네. 며느리는 결국 고등어를 한 마리도 사지 않고 집 안으로 사라져 버렸답니다. 에이, 사지도 않으면서 실컷 주무르기만 하고. 재수 없어. 생선장수는 며느리가 들어간 대문 쪽을 바라보며 투덜거렸어요. 며느리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고등어를 만진 손을 물에 씻은 뒤 그 물을 솥에 담아 국을 끓였어요. 잠시 후 맛있는 생선국 냄새가 나자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아, 얘야, 무슨 국을 끓이느냐? 어머니, 간 좀 봐주세요. 고등어로 국을 끓였어요. 시어머니는 국물을 국자로 떠 맛을 보았답니다. 에이, 간이 딱 맞구나. 그런데 웬 고등어냐? 장에 나가지도 않은 게. 아니에요. 생선장수가 고등어를 팔러 왔길래 간만 물어보며 손으로 한참 동안 주물럭거리다가 그 손을 씻은 물로 솥에 넣고 국을 끓인 거예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아깝다는 듯 혀를 끌끌 찼답니다. 에이, 하필 솥에 손을 넣을 게 뭐냐? 그렇게 씀씀이가 해품에 못 쓴다. 시어머니에게 꾸중들은 며느리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하기만 했답니다. 시어머니는 이맛살을 찌푸리며 말을 이어갔어요. 솥에 넣으면 기껏해야 한 끼밖에 못 먹질 않느냐. 그럴 때는 몇 년 동안 국을 끓여 먹을 수 있도록 우물에 손을 씻어야 하는 법이지. 며느리도 대단한 구두쇠였지만 시어머니는 며느리보다 한 수 위였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도 시아버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시아버지는 구두쇠 가족의 가장답게 마을에서 제일 가는 구두쇠로 소문이 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구두쇠 가족의 집에 나타났습니다. 호랑이는 여기저기 마구 헤집고 다니며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어요. 보다 못한 구두쇠 가족의 아버지가 호랑이 앞에 나섰습니다. 이놈, 우리 집 물건을 더 이상 망가뜨리지 말거라. 내가 평생 동안 모은 귀중한 물건이란다. 아버지가 큰 소리로 외치자 호랑이는 아버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를 물고 담장으로 뛰어넘어 사라져 버렸어요. 이 광경을 보고 온 집안은 발칵 뒤집혀졌지요. 아이고, 호랑이가 아버지를 물고 갔다니. 구두쇠의 아들은 활과 화살을 가지고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그리고 호랑이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는 멀리 산 쪽으로 달아나고 말았어요. 아들은 화살을 줄에 매어 호랑이의 머리를 겨냥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호랑이에게 잡혀있던 아버지가 다급한 목소리로 아들에게 소리쳤어요. 에이, 이 녀석, 호랑이 머리를 겨냥하면 안 된다. 호랑이 가죽이 상하기라도 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느냐. 그러지 말고 호랑이의 다리를 겨냥해 활을 쏘거라. 아들은 몹시 난처했습니다. 아버지 말을 들었다가는 잘못해 아버지가 화살에 맞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호랑이의 머리를 겨냥하여 화살을 쏘았습니다. 호랑이는 아들이 쏜 화살을 맞고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호랑이에게 물려 죽을 뻔한 아버지를 아들이 구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화를 내며 아들을 마구
꾸짖었어요. 이 미련한 녀석, 호랑이 가죽을 못 쓰게 만들다니. 이렇게 상한 가죽을 누가 돈을 주고 사겠느냐?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호랑이 가죽이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인가? 아버지는 정말 세상에서 제일 가는 구두쇠로구나. 그 후로도 이 구두쇠 가족은 대대로 구두쇠 노릇을 톡톡히 했다고 합니다. 구두쇠와 밥 안 먹는 아내. 옛날 구두쇠로 소문난 김부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부자는 환갑이 가까운 나이였지만 아내도 없이 혼자 살고 있었어요. 아니, 왜 결혼을 하지 않으십니까? 하고 사람들이 물으면 김부자는 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아직 마음에 드는 처녀를 찾지 못해서. 어떤 처녀를 찾으시는데요? 어디 밥 안 먹고 사는 처녀가 없을까? 돈도 들지 않으니 얼마나 좋겠어. 그런 처녀가 있다면 당장이라도 아내로 맞아 드릴 텐데 말이야. 아이고, 영감님도 참. 세상에 그런 처녀가 어디 있겠어요? 아니야. 세상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으니 어딘가엔 그런 처녀가 살고 있을지도 몰라. 이렇듯 김 부자는 영감이라는 소리를 들은 나이가 되었어도 아직 장가를 갈 꿈도 꾸지 않았답니다. 밥을 안 먹고 사는 처녀를 구할 수만 있다면 바로 아내로 삼을 작정이었지요. 김 부자가 밥 안 먹는 처녀를 찾는다는 소문은 온 동네에 퍼져나갔어요. 하지만 김 부자의 아내가 되겠다고 나서는 처녀는 아무도 없었지요. 한편 김 부자에게 땅을 빌려 농사 짓는 사람 중에 조씨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씨는 김 부자가 밥 안 먹는 처녀를 찾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생각했어요. 어이, 어디 보자. 곱단이가 시집갈 나이가 되었는데 김 부자한테 시집을 보내면 어떨까? 가난한 집에 가서 고생하느니 아무래도 부잣집이 편히 살 수 있을지도 몰라. 조씨는 자신의 딸을 김 부자에게 시집 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시켜 이런 소문을 퍼뜨리게 했답니다. 조씨의 딸 곱단이는 밥을 먹지 않고 산다네. 이 소문은 돌고 돌아 김 부자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김 부자는 소문을 듣고 기뻐 어쩔 줄 몰랐습니다. 조씨의 딸이 내가 찾는 처녀라니. 너무 흥분되어 가슴이 뛰는구나. 소문이 정말인지 당장 알아봐야겠어. 김 부자는 조씨의 집에 사람을 보내 곱단이의 부모를 만나보도록 했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그 사람이 돌아와서 말했어요. 소문이 정말 사실이었습니다. 곱단이 부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제까지 곱단이는 한 번도 밥을 먹은 적이 없다고 하는군요. 오, 그렇다면 곱단이는 내가 찾던 처녀가 분명하구나.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만나봐야겠어. 그리하여 이번에는 김 부자가 직접 조씨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조씨의 집 마당에는 뽕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마침 곱단이가 뽕잎을 따고 있었습니다. 김 부자는 곱단이를 보고
그만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어이, 밥을 안 먹고 살았는데도 얼굴이 달땡이처럼 환하구나. 내 이제껏 이 동네에 살면서 저리 아리따운 처녀를 알아보지 못했다니. 으이그. 김 부자는 마음에 드는 상대를 만났으니 더 이상 망설일 일이 없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 곱단이의 부모에게 청혼을 하고 며칠 뒤 곱단이와 혼례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김 부자는 소원대로 밥 안 먹는 아내를 얻었지만 아직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정말 아내가 밥을 안 먹는지 아니면 남의 눈에 피해 몰래 숨어 밥을 먹는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김 부자는 하녀를 시켜 아내를 감시하도록 했답니다. 아내의 방에 하녀를 들여보내 아내가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를 지켜보도록 한 것이지요. 하지만 곱단이는 하녀를 아랫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부리지 않고 한 식구처럼 대해 주었기 때문에 하녀는 곱단이가 밥을 먹는 걸 뻔히 보고도 김 부자에게는 밥을 전혀 먹지 않는다고 말했답니다. 한편 곱단이는 남편이 야속하고 답답했어요. 시집 온 지 한참이 지났지만 아직도 자신을 의심하여 하녀를 시켜 계속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아무리 아깝다고 하지만 사람이 밥을 안 먹고 어떻게 살겠어. 돈밖에 모르는 미련한 남편을 깨우쳐 줘야겠다. 곱단이는 이렇게 결심하고 하녀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주인 어른에게 내가 밥을 먹는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거라. 예? 그랬다간 무슨 봉변을 당하려고요. 나리께서 노하셔서 마님이 쫓겨나시기라도 하면. 그런 걱정은 하지 말고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지금 당장 주인 어른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거라. 마님이 지금 부엌에서 몰래 밥을 드시고 있어요. 나리께서 굴뚝을 통해 아궁이 속으로 들어가 지켜보시면 되실 거예요. 이렇게 말이야. 알겠느냐? 예, 마님. 하녀는 김 부자에게 곱단이가 전하라는 말을 그대로 전했답니다. 그러자 김 부자는 화가 나서 씩씩거리며 굴뚝 속으로 들어갔어요. 에이, 몰래 밥을 먹으면서 나를 속이겠다. 어디 내 눈에 띄기만 해봐라.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한편 부엌에 있던 곱단이는 김 부자가 굴뚝에서 아궁이로 내려오려고 하자 아궁이에 불을 떼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뜨거워라. 김 부자는 기겁하고 허둥지둥 굴뚝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독한 연기와 그을음을 피할 수 없었지요. 김 부자는 그을음을 뒤집어 쓴 채 쉴 새 없이 기침을 하며 굴뚝에서 간신히 빠져나왔어요. 그날부터 김 부자는 몸살이나 사흘을 끙끙 앓아야만 했답니다. 며칠 뒤 자리를 털고 일어난 김 부자는 하녀를 불렀어요. 네가 하라는 대로 했다가 얼마나 혼이 나는지 아느냐? 하마터면 불에 타 죽을 뻔했다. 죄송합니다, 나리. 하필 그때 마님이 아궁이에 불을 떼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허나 이번에는 그런 고생은 안 하셔도 될 겁니다. 마님이 요즘은 고방에 들어가 밥을 드시거든요. 나리께서
미리 고방에 있는 대나무 통 속에 들어가 계시면 될 거예요. 마님이 밥을 드시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번에도 하녀는 곱다니가 시키는 말을 그대로 전했답니다. 김 부자는 하녀의 말을 믿고 고방에 있는 대나무 통 속으로 들어가 곱다니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어요. 하녀는 곧바로 곱다니에게 달려가 김 부자가 대나무 통 속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곱다니는 다른 하녀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고방에 있는 대나무 통을 쓸 일이 있으니 너희들이 통 속을 깨끗이 씻도록 해라. 때가 잘 빠지도록 뜨거운 물로 씻어야 한다. 하녀들은 곱다니가 시키는 대로 뜨거운 물을 대나무 속에 쏟아 부었습니다. 뜨거운 물벼락을 맞은 김 부자는 살이 데일 만큼 뜨거웠지만 체면 때문에 비명을 지르지도 통 속에서 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김 부자는 이런 일이 있고나 또 며칠 동안 심하게 앓았어요. 에이, 이게 무슨 꼴이람. 내가 돈에 눈이 어두워 괜한 욕심을 부렸어. 세상에 밥을 먹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래서 하느님이 내게 벌을 주시는 게야. 김 부자는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기운을 차리자마자 제일 먼저 시장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아내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다 주려고 말이지요.